철썩 허공을 가르는 묵직한 채찍 소리가 경상북도 고령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단숨에 찢어 발기며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장터 한복판 짐승을 가두는 나무. 우리 앞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 하나가 멍석 위에 널브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몰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오물과 뒤엉켜 마치 썩은 지푸라기 같았고 해진 삼배 적삼 사이로 드러난 등 가죽은 거칠게 갈라져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으니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도살장에 끌려 나온 늙은 소보다 못한 처지였다. 거구의 거강군 놈은 핏발 선 눈을 부라리며 노파의 굽은 등짝을 다시금 발길질해대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에이, 재수엄 붙었네. 이 늙은 것이 밥만 축내고 당초에 팔리지를 않으니 오늘 안에 넘기지 못하면 개먹이로나 던져줘야겠구나.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구경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군중 틈에 끼어 이 참상을 지켜보던 김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각근을 쥔 그의 손등에 풀은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가장으로 비록 의관은 남루하고 갓은 찌그러졌을지언정 선비의 기계만큼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지키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품속 주머니에 들어있는 엽전 100냥은 김진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가문의 마지막 핏물과도 같은 돈이었다. 내일이면 당장 팔순 노모의 환갑이것만 상에 올릴 곡이 한근 살 형편이 못되어 가문의 선산을 담보로 잡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빌려온 돈이었던 것이다.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노모는 평생 한 번뿐인 환갑상을 맹물 한 사발로 넘겨야 할 판이니 김진사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을 보러 나온 이 길목에서 저토록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쇠사슬에 묶인 듯 땅바닥에 딱 들러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거강군은 침을 퇴 뱉으며 노파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김진사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전신이 찌릿해짐을 느꼈다. 퀭한 눈구멍 속에 박힌 노파의 눈동자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죽음을 앞둔 짐승의 체념 섞인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풍파를 굽어보는 듯 단 서늘한 정광, 진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보시오, 이 늙은이는 힘이 없어. 밭일은 못해도 밥은 쥐새끼만큼 먹으니 똥 치우는 일이나 시키면 제격이오. 단돈 단양, 아니 그냥 술 한 병 값만 주면 당장 넘기리다. 거강군의 조롱 섞인 흥정에 구경꾼들은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개중에는 돌멩이를 던지며 저런 흉물은 마을에 들이면 부정탄다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노파는 신음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김진사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며 억누를 수 없는 측은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는데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짤랑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돈은 어머님의 환갑상 비용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고 불효막심한 죄인이 된다. 이성이 그에게 독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속삭였지만 눈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가 읽은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어이, 거기 양반 날이 살 것도 아니면서 길 막지 말고 비키시오. 거강군이 김진사를 향해 위협적으로 채찍을 휘두르자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다 노파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 순간 노파의 인매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나를 구해주게라고 말하는 듯한 혹은 자네의 그릇을 시험하겠네 라고 비웃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김진사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과 노파의 비참한 몰골이 겹쳐지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결심을 굳힌 듯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내 그 노인을 사겠소.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뚝 끊기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김진사에게 쏠렸다. 거강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뭐요, 이 다 죽어가는 송장을 사겠다고. 허허 양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 얼마를 주실 텐가? 거강군의 눈빛에는 탐욕과 조롱이 번들거렸고 김진사는 주먹을 불끈 쥐며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자 가문의 자존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담긴 백냥이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인 백냥이오. 이것을 줄 터이니 그 노인을 내게 넘기시오. 김진사가 엽전 꾸러미를 거강군의 발치에 던지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 양반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백냥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살 돈인데 저런 늙은이를 사다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김진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거강군은 횡재했다는 듯 입이 귀에 걸려 돈주머니를 낚아채고는 침을 발라 엽전을 세어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멍석 위에 쓰러진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앙상한 뼈마디가 마치 고목나무 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녀가 겪어온 고초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게 했다. 노파는 김진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더러운 손이 김진사의 깨끗한 도포자락을 움켜쥐어 검은 얼룩을 남겼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파의 헐벗은 어깨를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모님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 집으로 가시지요.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진심이었다. 노파는 대답 대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김진사를 빤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마치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감정사의 눈빛처럼 예리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진사는 그 눈빛에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파를 이끌고 장터를 빠져나왔다. 장터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는데 김진사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무거웠다. 빈털터리가 된 주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청은망은 바윗덩어리가 짓누르는 듯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무슨 면목으로 이 일을 설명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환갑상은 어찌 차린단 말인가. 후회와 자책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도 옆에서 힘겹게 발을 옮기는 노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위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고령의 산새는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받아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김진사의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하여 그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 김진사의 초라한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굴뚝에서는 저녁 지을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아마도 남편이 장을 봐와서 풍성한 저녁을 차려줄 것이라 기대하며 솥에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생각에 미치자 김진사는 차마 대문을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아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장은 잘 보셨는지요? 어머님께서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내의 밝은 목소리는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뒤에 숨어있는 냄새나고 병든 노파를 아내 앞으로 슬며시 밀어보였다. 아내의 시선이 김진사의 빈손에서 시작하여 그의 뒤에 서 있는 기괴한 몰골의 노파에게로 옮겨가는 찰나 그녀의 표정은 경악과 공포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서방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장봐오신 물건들은 다 어디에? 아내의 떨리는 물음에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쥐어짜듯 대답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어머니 환갑상 차릴 돈으로 이 노모를 사왔소.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고요한 초가집 마당에 떨어졌고 방 안에서 기척을 듣고 나오던 노모조차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고 말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에서 낯선 노파만이 태연하게 기침을 콜록거리며 김진사의 집 마당을 자신의 집인 양 휘어잡고 서 있었다. 과연 이 기막힌 선택이 김진사 집안을 파멸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운명의 반전을 가져올 것인가? 정막만이 감도는 김진사의 초가 삼간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100냥, 그 피 같은 돈을 주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다 못해 끝내 쇠소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마루 끝을 붙잡았고 그 충격에 얼굴색은 창호지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꼿꼿한 선비의 자태였으나 그 뒤에 웅크리고 있는 낯선 노파야의 기괴한 형상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김진사는 차마 아내의 젖은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쥐어짜듯 입을 열었다. 부인네, 어찌 그 돈의 무게를 모르겠소. 허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배를 불리자고 죽어가는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소. 공자께서도 인왼을 으뜸으로 치셨으니 비록 우리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훗날 후회하지 않을 일을 택한 것이오. 그의 변명은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꺾을 수 없는 대나무와 같았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김진사의 노모가 방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몸을 지탱한 노모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아들을 닮아 맑고 깊었다.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으나 노모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은 낯선 노파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쯧쯧, 이 엄동설 안에 옷차림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노모는 혀를 차며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노파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사야, 잘했다. 네가 비록 내 환갑상은 못 차려왔을지언정 사람을 살려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밥상이야, 하루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공덕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법이다. 내 아비가 살아있었더라도 그리하였을 게다.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격려에 김진사는 참고 있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고 아내 역시 시어머니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날 밤부터 김진사의 집에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솥에 물을 데워 노파의 묵은 때를 벗겨내었는데 몸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을 하여 코를 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때국물이 검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벗겨내자 노파의 본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다. 비록 앙상하게 말랐으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티가 흐르는 것이 예사 노인은 아닌 듯 싶었다. 그러나 노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상전이라도 되는 양아내가 시중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물이 너무 뜨겁구나, 찬물을 더 붓거라. 혹은 등을 좀 더 세게 밀지 못하겠느냐 하며
타박까지 늘어놓는 노파의 태도에 아내는 기가 막혔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묵묵히 수발을 들었다. 문제는 끼니였다. 백냥을 몽땅 써버린 탓에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었다. 김진사의 아내는 친정에서 몰래 보내준 얼마 안 되는 보리쌀을 꺼내어 묽은 미음을 쑤었다.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모자란 양이었으나 이제는 네 식구가 나누어 먹어야 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내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미음을 덜어 노파의 그릇에 부어주었고 김진사 역시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노파가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다. 노파는 체면도 없이 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간이 좀 싱겁구나. 다음엔 소금이라도 좀 치거라. 하며 혀를 찼다. 그 뻔뻔함에 김진사의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웠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령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김진사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기에 바빴다. 어머 들었어. 김진사댁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지. 제 어미 환갑쇠라고 준 돈으로 다 죽어가는 거지를 사왔다지 뭐야. 글쎄 말이야. 제 처자식 굶어 죽는 건 안 보이고 생판 남인 늙으니 수발은 어찌 그리 지극정성인지. 양반 허세가 하늘을 찌른다니까. 쑥덕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김진사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마을 남자들 또한 김진사를 마주치면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어이 김진사, 요즘은 사람을 사서 농사라도 짓나 그 늙은이가 황금알이라도 낳는 모양이지. 그들의 조롱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김진사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사람이 어찌 짐승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겠는가 하며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로 접어들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웠다. 북풍한 설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몰아쳤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김진사의 집은 냉골이나 다름없었다. 땔감이 떨어져 아궁기에는 찬바람만 드나들었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진사 부부는 군겨지책으로 헛간에 낡은 문짝을 뜯고 마당의 울타리까지 부수어 불을 지폈다. 그렇게 만든 귀한 온기는 오로지 노파가 눕는 아랫목으로만 모아졌다. 어머님 이곳이 따뜻하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내는 시어머니와 노파를 아랫목에 눕히고 얇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다. 정작 김진사와 아내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윗목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다. 보리쌀마저 떨어진 지 오래라 부부는 산에서 캐온 칠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연명했다. 그나마 씹을 수 있는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어 노파와 노모의 상에 올리고 부부는 그 삶은 물만 마시며 허기를 달랬다. 뱃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는 고통 속에서도 김진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책을 읽으려 애썼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밤이면 배에서 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그럴 때마다 노파는 자는 척하며 등 돌리고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견디다 못한 아내가 부엌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을 때 김진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못난 고집 때문에 당신이 이 고생을 하는구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 노인께서 혹여나 우리 형편을 눈치채시고 마음 불편해 하실까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셨건만 노파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김진사 부부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봉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밥상이 부실하면 숟가락을 놓아버리거나 방이 춥다고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노파의 눈은 늙어서 흐릿한 겉모습과 달리 밤이 되면 올빼미처럼 형형하게 빛나곤 했다. 그녀는 김진사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 며느리가 몰래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그들 부부가 나누는 애틋하고도 처절한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김진사의 인품과 그 아내의 덕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눈보라치는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다. 며칠을 굶은 김진사의 노모가 기력이 다해 혼절하고 만 것이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진사의 다급한 외침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당장 약을 지어올 돈은커녕 미움 끓일 쌀 한 톨 없는 상황이었다. 김진사는 미친 듯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 효심이 부족하여 어머님을 굶겨 죽이게 생겼으니 차라리 내 살을 베어 가십시오. 그의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고 아내는 부엌에서 식칼을 찾아 자신의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팔겠다며 흐느꼈다.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윗목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던 노파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심술궂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노파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김진사를 불렀다. 이복의 진사 양반, 썩 들어오게. 김진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방에 들어오자 노파는 혀를 차며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질질 짜고만 있는가. 자네의 그 효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땅에 닿았는지 내 이제야 좀 알겠네. 노파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 김진사 앞에 툭 던졌다. 이걸로 당장 읍내 약방에 가서 산삼 한 뿌리를 사오게.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고기와 쌀을 사다가 자네 어머니와 처자식을 먹이게나.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쌈지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누런 금가락지 2개가 번쩍이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노모님, 이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김진사가 경악하여 묻자 노파는 피식 웃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내 몸뚱이를 100냥 주고 샀으니 그 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허나 명심하게. 이건 그저 밥값일 뿐이네. 진짜 거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노파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다. 바야흐로 김진사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연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가 말한 진짜 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매서웠던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고령의 산천초목에도 어느덧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가을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니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았다. 김진사의 집안 형편 또한 그 금가락지 2개 덕분에 간신히 멸문의 위기를 넘기고 병석에 누웠던 노모의 안색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산삼을 다려드신 노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핏기가 돌았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인 김진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으니 바로 그 기이한 노파의 존재 때문이었다. 노파는 금가락지를 내어준 이후 다시금 입을 굳게 다물고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마당의 개미떼를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적을 깨우는 가운데 노파가 김진사를 조용히 불렀다. 진사 양반, 잠시 내 앞에 앉아보게. 평소에 쉰 목소리가 아닌 맑고 또렷한 음성이었다. 김진사가 의관을 정지하고 높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노파는 깊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흙탕물 속을 꿰뚫어보는 외가리의 눈처럼 예리하여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네네, 지난 겨울 자네가 보여준 정성을 잊지 않고 있네. 허나 그 금가락지는 임시 방편일 뿐 자네 집안의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해. 내 이제 자네에게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 하니 내 말을 믿고 따를 텐가. 노파의 말에 김진사는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노무님,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나 다름없으신 분의 말씀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하명만 내려주십시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읍내 장터 뒤편에 있는 숯 굽는 가마터로 가게. 그 가마터 주인인 박서방을 찾아가 가마터 바로 뒤에 붙은 버려진 자갈밭 300평을 사겠다고 하게. 김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령 읍내의 숯 가마터 뒤편이라면 그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온통 검은 숯 검댕과 날카로운 돌멩이뿐인 척박한 땅으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소도 뜯어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땅이었다. 사람들은 그 땅을 귀신도 침뱉고 지나갈 땅이라 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모님,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하물며 숯 굽는 연기가 자욱하여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어찌하여 그곳을 사라 하십니까? 김진사의 조심스러운 반문에 노파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하게. 자네 눈에는 돌밭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황금이 묻힌 명당으로 보이네. 엽전 10량이면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니 당장 다녀오게.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남은 재산을 털어 엽전 10량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 돈이면 비옥한 놈 몇 마지기는 아니더라도 텃밭이라도 살 수 있을 텐데 그 쓸모없는 땅에 돈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지난 겨울 노파가 보여준 그 기이한 향과 위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읍내에 도착하여 가마터로 향하는 길 매캐한 숯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마터 앞에는 숯검댕을 뒤집어 쓴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진사가 주인 박서방을 찾아 그 땅을 사겠다고 하자 박서방은 숯 검정이 묻은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아니 진사나리,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습니까? 그 돌무더기 땅을 사서 뭐 하시려고요? 거기다가는 콩을 심어도 콩나물 대가리도 안 나올 겁니다. 박서방의 비웃음 섞인 호탕한 웃음소리에 주변 일꾼들도 모여들어 킥킥거렸다. 저 양반 지난번엔 거지를 100냥 주고 사더니 이번엔 돌밭을 돈 주고 산다네. 글 공부만 하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조롱은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김진사는 묵묵히 품속에 엽전을 꺼내 박서방에게 건넸다. 내 뜻이 있어. 그러니 문서나 써주시오. 박서방은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얼른 돈을 챙기고는 붓에 침을 묻혀 헐값의 땅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자, 여기 있어. 나중에 땅이 안 좋다고 물러달라 해도 소용없으니 그리하시오. 박서방은 뒤돌아가는 김진사의 등 뒤에 대고 혀를 찼지만 김진사는 땅 문서를 소중히 품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하를 짊어진 듯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가 땅 문서를 내밀자 노파는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문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네. 이제야 비로소 자네에게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구만.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당의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령의 산세를 옮겨놓은 듯한 지도였다. 잘 보게. 사람들은 그곳이 그저 숯 굽는 가마터 뒤에 버려진 땅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곳이 바로 이 고을의 지기, 디치가 뭉쳐 흐르는 와우형, 워니우싱, 즉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배꼽에 해당하는 자리일세. 노파의 설명은 기가 막혔다. 그녀는 풍수지리에 통달한 듯 산맥의 흐름과 물길의 방향, 바람의 길을 짚어가며 그 땅이 왜 명당인지를 설파했다. 가마터의 불기운이 땅속의 찬 기운을 막아주고 뒤편의 바위들이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니 겉보기엔 흉직 형디 같으나 실은 천하의 길지 지디 인계야. 김진사는 노파의 해박한 지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으나 이토록 깊은 안목을 지닌 인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 비기를 알려주겠네. 오늘 밤 자시 지시의 남들 눈을 피해 그 땅으로 가서 가마터 굴뚝 바로 뒤쪽 큰 바위 아래를 세자 깊이로 파보게. 그곳에 자네가 잃어버린 백냥과는 비교도 안 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걸세. 노파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김진사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과도 같았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김진사는 괭이와 삽을 챙겨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각근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공포감을 자극했다. 읍내 뒤편 가마터에 도착하자 낮의 열기는 식었으나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김진사는 노파가 일러준 큰 바위를 찾아냈다. 바위는 마치 웅크린 호랑이처럼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괭이질을 시작했다. 깡깡 돌밭이라 괭이가 튀어오르며 손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이 엄청났다. 금세 손바닥이 까지고 물집이 잡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고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메웠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괭이 끝에 묵직하고 둔탁한 느낌이 전해졌다. 돌과는 다른 무언가 나무나 항아리 뚜껑 같은 것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툭! 김진사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는 괭이를 놓고 손으로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였다. 흙을 털어내자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며 그 물체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녹이 세운 커다란 무소의 솥뚜껑이었다. 이런 곳에 웬 솥뚜껑이 의아해하며 뚜껑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 틈새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푸르스름한 광채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숨죽여 기다려온 세상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운이 봉인 해제되는 순간이었다. 솥뚜껑을 젖히자 그 안에는 흙투성이의 항아리가 묻혀 있었는데 항아리 가득 담긴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광택이 흐르는 마치 석탄과도 같으면서도 기름기가 흐르는 기이한 돌덩어리들이었다. 이것은 흑연 HHN 덤무. 김진사는 순간 실망감에 휩싸였다. 금덩이인 줄 알았으나 고작 까만 돌이라니. 하지만 그때 뇌리에는 노파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자네 눈에는 돌밭으로 보일지 몰라도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 보았던 가마터 주인 박서방과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어허, 김진사, 밤손님이 되어 남의 땅을 파헤치고 계셨구만. 박서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내 땅을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오. 김진사가 소리쳤으나 포졸 하나가 몽둥이로 김진사의 어깨를 내리쳤다. 김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박서방은 구덩이 속에 항아리를 내려다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이게 뭔가 오호라,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사또 나리께서 찾으시던 물건이 바로 여기 있었구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노파가 말한 복, 후이, 화후오가 되어 돌아온 것인가. 김진사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탐관오리에 마수가 뻗쳐오고 있었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이 고령 관아의 차가운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형틀에 묶인 김진사의 종아리는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살이 터진 상처 위로 다시금 형방의 몽둥이가 춤을 추듯 떨어져 내렸다. 매우 쳐라. 저놈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땅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불 때까지 멈추지 마라. 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빨며 눈을 번뜩였다. 그의 옆에는 가마테오 주인 박서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게 김진사의 억울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 버려진 땅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보물과 그 땅의 소유권을 뺏는 것뿐이었다. 김진사는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내 땅에서 내 손으로 파낸 물건이거늘 어찌 이것이 도둑질이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비의 기계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사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내 이놈 그 땅은 나라의 수출 굽는 가마토에 속한 땅이니 그곳에서 나온 물건 또한 관아의 소유가 마땅하다 감히 일개몰락 양반 주제에 관의 물건을 탐해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김진사의 다리 사이에 굵은 몽둥이를 끼워넣고 비틀기 시작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김진사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사또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횃불의 불길이 일렁이며 사또의 그림자를 괴물처럼 길게 늘어뜨렸고 피냄새와 공포가 뒤섞인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김진사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였다. 관아에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어라, 이 천하의 무도한 것들아. 그 소리는 늙은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차고 위험이 서려 있어 형을 집행하던 포졸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고 말았다.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노파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김진사의 집에서 보았던 그 누더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나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굵은 물풀의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며칠 전 밥을 빌어먹던 거지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과도 같은 서슬퍼런 살기가 그녀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노파의 뒤로는 김진사의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군중들이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노파는 거침없이 형틀 앞까지 걸어와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내 이놈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도적놈과 결탁하여 양민의 고혈을 짜내느냐. 노파의 일갈에 사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아니, 저 미친 늙은이는 또 누구냐, 썩 끌어내지 못할까.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자
노파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려 찍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묵직한지 땅이 울리는 듯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놈들의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감히 창끝을 겨누느냐. 노파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흐르고 있었다. 노파는 쓰러진 김진색에 다가가 혀를 쭈쯧 찼다. 쭈쯧 사람 보는 눈은 있어도 제 몸 지킬 요령은 없구만. 그러고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찰 한 장을 꺼내어 사또의 면상에 집어 던졌다. 이것을 읽어보아라. 내 놈이 그를 아는 위인이라면 지금 당장 그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또는 분기탱천하여 종이를 찢어발기려 했으나 종이에 찍힌 붉은 낙후안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낙관은 다름 아닌 한양의 영의정 대감당대 최고의 권력가가 사용하는 개인 인장이었던 것이다. 사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이 어찌... 댁은 누구시오? 노파는 콧방귀를 뀌며 뒷짐을 졌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 마포나루의 상권을 쥐락펴락했던 객주 캐주만석 엄이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떠돌고 있으나 내 평생 쌓은 인맥과 재물은 내 놈 같은 송사리 수령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파직시킬 수 있지. 군중 속에서 만석엄이라면 전설적인 거상이 아닌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노파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영의정 대감께서 미천한 시절 내 도움을 받아 과거 공부를 하셨지. 이 서찰은 내 무슨 일이 생기면 관에 보이거라 써주신 신표, 신비아우다. 내 이것을 쓰지 않고 조용히 살려 했으나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마당에 납작 엎드렸다. 박서방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으나 눈치 빠른 마을 장정들에게 붙잡혀 내동댕이 쳐졌다. 노파는 사또 앞으로 다가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첫째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 죄. 둘째 무고한 사람을 고문한 죄. 셋째 그 땅에서 나온 물건의 가치를 모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무지의 죄다. 노파는 형방 쪽에 놓인 증거물, 그 검은 돌덩어리가 담긴 항아리를 가리켰다. 저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저것은 단순한 흑연이 아니다. 임금님께서 쓰시는 벼루를 만드는 최상품, 오석, 시의 원석이자 서역과 교역할 때 황금보다 비싸게 팔리는 귀한 광물이다. 내 놈이 이것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 내 놈 목은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노파의 호통에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진사조차 그 돌덩어리가 그토록 귀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파의 해안은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그 진주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사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르신, 아니 대부인 마님, 노파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의 목숨은 내 알바 아니다. 당장 김진사를 풀어주고 그를 치료할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박서방 저놈은 무고죄와 사기죄로 엄히 다스려 곤장 100대를 치고 고을에서 추방하라. 마지막으로 김진사가 산 땅의 문서를 관아의 직인을 찍어 확실하게 공증해 주어라.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내 즉시 한양으로 파발을 띄울 것이다. 사또는 감히 거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예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며 넙죽 엎드렸다. 포졸들은 황급히 김진사를 형틀에서 풀어내리고 박서방을 잡아다가 형틀에 묶었다. 살려주십시오 김진사, 날이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박서방의 애원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시원한 곤장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며 환호를 질렀다.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노모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노파를 바라보았다. 꼬질꼬질한 늙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관세음보살의 현신처럼 거룩하게 보였다. 노파는 김진사에게 다가와 밧줄에 쓸린 손목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생했네 진사 양반. 이제 자네의 고난은 끝났어. 자네가 나를 알아봐 주었듯이 나 또한 자네의 진심을 알아보았으니 이것으로 빚은 갚은 셈이네.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연민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온 고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며 김진사의 쾌유와 노파의 위엄을 칭송했다. 관에서 공중받은 땅 문서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리가 되어 김진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방 안에 누운 김진사는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숫 가마테오 뒤편에 버려진 땅, 그곳에 묻힌 검은 보석들이 이제 가문의 운명을 바꿀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노파는 그 소란스러운 환호 속에서도 홀로 툇마루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쓸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지나온 세월의 회한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회인가. 폭풍우가 지나간 고령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게 개어 있었다. 관아의 소동이 있고 난 후 김진사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숫 가마터 뒤편에 척박한 자갈밭이라 천대받던 땅은 이제 검은 보물이 쏟아지는 노다지로 탈바꿈에 있었다. 노파의 안목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곳에서 채굴된 검은 돌, 즉 흑연과 오석, 우시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흑연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상품 먹과 안료의 원료로 비싸게 팔려나갔고 윤기가 흐르는 오석은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앞다투어 찾는 명품 벼루의 재료가 되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상단들이 수레를 끌고 김진사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곡식가마처럼 쌓여만 갔다.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가 벗겨지자 집안의 풍경은 천지개벽하였다. 쓰러져가던 초가 삼가는 헐리고 그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고 안채의 곳간에는 쌀과 고기가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김진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는 노파를 친어머니 이상의 대어머니로 모시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노파 또한 김진사의 생모인 노모와 친자매처럼 지내며 안방의 가장 상석에 앉아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였다.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면 하인들은 물론이고 김진사 부부조차 옷깃을 여미고 경청할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노파는 대청마루에 앉아 김진사를 불렀다. 진사야, 재물이라는 것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널리 밭에 뿌리면 만물을 살찌우는 법이다. 이제 내 창고가 찼으니 그 문을 열 때가 되었다. 김진사는 노파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곧바로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빚 때문에 노비로 팔려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과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던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원망 대신 덕을 베푸니 사람들은 김진사를 일컬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박서방과 결탁하여 그를 괴롭혔던 자들조차 김진사의 넓은 아량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이 모든 것이 노파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김진사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릴 무렵이었다.
강건하던 노파의 기력도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천하를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세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노파가 곡기를 끊고 자리에 눕자 김진사 내외는 만사를 제쳐두고 병구 안에 매달렸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것이 태산 같습니다. 김진사가 노파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자 노파는 힘겹게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으나 이제는 따스한 자애로움이 가득 차 있었다. 울지 마라. 내 이제야 말하거니와. 내 평생 수많은 재물을 모았으나 자식놈들은 내 재산에만 눈독을 들였지. 늙은 어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생을 걸고 도박을 했다. 짐승 같은 몰골로 세상에 나를 던져 진짜 사람 냄새나는 일을 찾고자 했지. 그 장터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으나 전 재산을 털어 냄새나는 늙은이를 산 바보는 너 하나뿐이었다. 노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나를 샀으나 실은 내가 너를 얻은 것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친부모보다 더하게 섬겨주었으니 내 저승에 가서도 네 은혜는 잊지 않으마. 김진사는 오열하며 노파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진즉에 굶어 죽었거나 억울하게 죽었을 목숨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오히려 저희입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김진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저기 가마터 뒤편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곳이 바로 소가 누워 젖을 먹이는 형상의 머리 부분이네. 그곳에서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는 꼴을 지켜보고 싶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상, 주샹이자 김진사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노파는 편안한 미소를 띤 채 영면에 들었다. 향년 90세였다. 노파의 장례식은 고령현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 김진사는 상주가 되어 곡을 했고 고을 사또부터 시작하여 혜택을 입은 수많은 백성이 상여 뒤를 따랐다. 만장만장 이 심리 밖까지 늘어섰고 곡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김진사는 노파의 유언대로 명당 자리에 묘를 쓰고 비석에는 은인 만석대 부인의 묘라 새겨 그녀의 높은 덕을 기렸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김진사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묘소를 찾아 생전처럼 문안을 여쭈었다. 노파가 잡아준 묘터의 기운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김진사가 쌓은 적선 지산의 공덕 때문이었을까? 이후 김진사의 집안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사의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가 높은 벼슬에 올랐고 손자들 또한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여 가문의 명성을 드높였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집을 가리켜 적선지가 피류여경, 지산쯔셔, 자비유유칭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의 표본이라 칭송하였다. 김진사는 늦은 나이까지 장수하며 가문을 이끌었고 임종 직전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훈을 남겼다. 내가 물려주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나 내가 남기는 이 이야기는 영원할 것이다. 황금 백냥보다 귀한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시예인지 신이니 너희는 평생 이를 가슴에 새기고 살라. 내가 그날 장터에서 산 것은 늙은 노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문의 미래였느니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경상북도 고령 땅에는 백냥으로 할머니를 산 선비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고령의 어느 산자락에는 이름 모를 묘 하나가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김진색의 복을 가져다 준 그 신비한 노파의 묘라 믿고 있다. 바람이 불면 그 묘 주변의 풀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는데 마치 노파가 후손들의 번영을 보며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듯하다. 진정한 투자는 재물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이며 베푼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